비거주 1주택 집 하나가 있다고 해서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페널티를 주고 예외 조항을 어디까지 늘릴지도 고민이고, 아마 늘려도 또 논란이 될걸요. 이것도 빠졌다 저것도 빠졌다, 나는 어떡하냐. 중학교는? 중학교 인정해주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인정해주면, 유치원은? 대학교는? 아 왜? 내가 공동명의에서 서울 집값이 올랐어? 내가 공동명의에서 투기가 생긴 거야? 내가 공동명의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지? 이번 세제 개편한 내용 중에서도 반드시 손을 봐야 되는 게 부부 공동명의의 불이익 부분 손 봐야 되고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좋아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나감에 있어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과 패턴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다주택자들은 투기로 간주했고 1주택자는 실수요로 간주를 했는데 1주택자도 이제 반으로 갈랐죠. 또 거주하면은 봐주는데 거주를 하지 않으면 다주택자와 동일한 투기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제 기준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이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비거주 1주택 자기 집이 있는데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데 전세 살고 있어도 이제 투기로 간주해서 중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 아주 비싼 집을 가진 사람도 이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파열음이 생기게 되죠.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세금이라는 게 이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내가 정당하게 내야 된다면 공감이 되는데 기존과 다른 패턴, 예를 들어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하나가 있다고 해서 거주를 하고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페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오히려 거주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는 줄 수 있어도 거주를 안 하면 페널티는 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사회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상이 너무 많아요. 서울에서 비거주 1주택이 한 83만에서 한 100만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아 내가 투기를 했구나. 내가 투기를 했지.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서 나한테 규제가 들어오니까 내가 기꺼이 세금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았을 텐데 많은 분들은 아니 내가 집 하나 가지고 거주를 하든 세입자한테 주든 비워놓든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이것까지 이제 간섭을 한다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초고가 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이제 목소리는 작습니다. 워낙 소수기 때문에 묻혀 있는데 이분들의 불만은 뭐냐면 초고가 주택도 이제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진짜 최근에 돈이 많아가지고 진짜 비싼 집을 사신 찐부자가 있고 20년, 30년 전에 샀는데 사실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강남이나 강북이나 경기도나 집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장이 강남이니까 아니면 애 교육 때문에 그냥 강남에 집을 샀는데 그게 세월이 흘러 재건축이 돼서 이제 비싼 집이 된 거예요. 이분들은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은퇴하고 국민연금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028년이 되면 2배에서 4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청천벽력이죠. 한 500만 원 정도 내다가 2천만 원, 많게는 뭐 4천만 원까지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오랫동안 보유했는데 이 각자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세금을 왜 이렇게 올렸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 세금을 어디다 사용할지에 대한 그 용처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공정과세라는 굉장히 좀 애매한 표현,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씀으로써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을 내는데 공감이 안 되니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나왔는지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죠.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노무현 정부까지 갑니다. 이제 집값이 오릅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상당히 억울했죠. IMF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97년도에 대한민국의 위기였고 거기서 또 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88 올림픽 할 때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1기 신도시 포함 200만 원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죠. 공급 폭탄에 수요는 토지 공개념이 나올 정도로 강하게 억제를 합니다. 집값이 안정되죠.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를 억제하는데 당연히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96년, 97년까지 안정이 됐고요. 97년도는 IMF 외환위기가 와서 집값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위기죠. 나라 망한다고 하니까 모든 규제를 풀고 금융시장까지 개방을 했습니다.
집값이 슬금슬금 올라가죠.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는 게 이제 노무현 정부였기 때문에 큰일 났다. 집값이 올라간다. 누가 집을 사지? 돈은 풀렸고 규제는 풀렸고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줍니다. 제발 집 사라고. 집 있는 사람이 한 채 있는 사람이 두 채가 되고 없는 사람이 집을 삽니다. 주택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아, 다주택자들이 문제구나. 다주택자 규제를 합니다. 양도세, 중과세 이런 규제를 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또 생깁니다. 아, 여러 채를 가지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구나. 그때는 버블 세 번에 큰 평수 아파트를 하나를 가져야겠다라는 현상이 생겼고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와서 집값이 다시 또 조정이 되죠.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풉니다. 문재인 정부 때 또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또 집값이 올라가는구나. 또 주택수가 늘어나는구나. 왜?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워낙 집값이 떨어지고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제발 집 좀 사주세요. 집 사면 우리가 양도세 특례 양도세도 5년 동안 면제도 해주고 뭐 주택수도 빼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게 제발 좀 사주세요라고 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수가 늘어납니다. 다주택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정부가 사라고 하니까 또 투자의 판을 만들어주니까 삽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임대사업자 전월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세입자한테 저렴한 전세를 공급해 주게 되면 우리가 또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더 늘어나죠.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2018년 19년 정도 되면 기조를 바꿉니다. 이거 다주택자들한테 너무 많이 풀어줬구나. 혜택을 너무 많이 줘서 이게 문제구나라고 해서 다주택자 규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과세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은 이제 집을 여러 개 가지게 되면 또 손해를 보는구나. 똘똘한 한 채를 또 가져야겠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또 생깁니다. 그 똘똘한 한 채가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안타깝게도 다주택자 수는 줄어듭니다. 202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집값은 2022년 미국이 긴축할 때 잠깐 조정된 거 빼고는 지속적으로 올라갔죠. 이재명 정부는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이게 뭐가 문제지? 집값은 올라가는데 다주택자 수는 줄어든다.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 똘똘한 한 채가 집값을 올리는 주범인데 똘똘한 한 채에서 이제 투기가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할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제 비거주 1주택입니다. 1주택 중에서도 거주를 하면 오케이. 거주를 안 하면 이거는 갭 투자구나. 나쁜 말로 갭 투기구나. 이거 규제해야겠다라고 갑니다. 근데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갭 투자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걸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여러 채, 그러니까 무자본 갭 투자라든지 소액으로 전세 끼고 사고, 전세 끼고 사고, 전세 끼고 사고를 여러 채 한 걸 갭 투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용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줬는 것도 갭 투자로 이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열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 안에 있는 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약간 꿈이잖아요. 나의 꿈, 우리 가족의 안정, 나의 노후 생활,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인생에 대해서 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인플레이션 방어도 하고 운 좋게 올라가면 또 디딤돌 역할도 되고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 용처가 이제 달라질 수는 있죠. 자녀를 다 키웁니다.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 애를 다 키워요. 집을 팔고 외곽으로 가기는 좀 아쉽죠. 그래도 똘똘한 한 채인데. 그래서 전세 주고 본인은 외곽으로 전세를 나갑니다. 이분이 투기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뭐 부모님이 서울에 살고 자녀가 경기도에 사는데 부모는 은퇴했습니다. 자녀가 경기도에서 출퇴근하기 너무 힘드니까 부모가 그러면 집을 바꾸자. 명의는 그대로 두자. 명의를 옮기게 되면 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거주만 바꾸자고 해서 각각 비거주가 됐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세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비거주 투기로 간주가 됩니다. 이혼하려고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집값이 이게 뭐 금매로 팔기는 좀 아깝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가지고 배우자 위자료 또 재산 분할로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전세를 줬는데 이것도 비거주로 투기로 간주합니다.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1주택은 지금까지 투기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투기도 아니고 다른 선진국을 보더라도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새로운 사회 실험에 대한 어떤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습니다. 이게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걸 이제 투기의 잣대로 되는 것 자체가 저는 판단 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외 조항을 두잖아요. 지금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지방에 가게 되는 경우도 인정해 주는데 고등학교만 인정해 주고 3년만 인정해 줍니다. 중학교는 중학교 인정해 주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인정해 주면 유치원은 대학교는 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그럼 예외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할 것인가. 이 범위를 넓히더라도 또 예외에서 피하는 경우가 생기면 또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예측 무상한 시장의 상황을 일일이 예외 조항에 모두 다 담기가 힘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불편합니다. 아니 내가 투기를 한 게 아닌데 그걸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자녀 교육 때문에 요양 때문에 이혼 때문에 뭐 가족의 사정 때문에 비거주를 했다는 걸 입증을 해서 증명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국민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안 할래. 안 하고 나 그냥 거주할래 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거주 집에 이제 자녀가 살면 뭐 그래도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다. 집주인은 선택지가 있죠. 모르겠고 됐고 내가 입주할래. 너무 머리 아파.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뭐 종부세도 불이익을 주고 양도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불이익을 주다 보니 차라리 거주하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겠죠. 당연하죠. 왜?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니까 무슨 예외 조항이야. 나는 됐고 그냥 입주할래. 입주하게 되면 세입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입자는 튕겨나가게 되죠. 아니면 입주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가하죠. 너 세금 좀 더 내. 내가 세금 더 내야 되니까 너 월세, 전세 좀 더 내. 세입자는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쫓겨나가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주인이 입주하게 되면 주인이 살던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주인이 일산에 살고 있고 주인의 집은 강남이었는데 강남에 전세 사는 세입자가 일산으로 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죠. 6개월 1년 남았는데 집주인은 미리 연락합니다. 미리 경고를 줘야 되죠. 나 연장 안 해줄 겁니다. 내가 입주해야 돼요. 정부가 나보고 입주하래요. 세입자는 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거절 사유가 집주인의 입주거든요. 그럼 세입자는 만기가 6개월 1년 남았는데도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다른 집을 알아보러 다닙니다. 이미 시장은 왜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예외 조항을 몇 개 둔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처음부터 충분한 논의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한마디 툭 던지니까 이게 시작이 돼버렸고 이제 와서 수습을 하려고 하니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리 와버렸고 예외 조항을 늘리려니까 예외 조항을 어디까지 늘릴지도 고민이고 아마 늘려도 또 논란이 될걸요. 이것도 빠졌다 저것도 빠졌다 나는 어떡하냐. 결국 효과적으로 본다면 저는 예외 조항을 늘린다고 해서 조금 뭐 보완은 될 수는 있겠으나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이 세제 개편안이 그냥 숫자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만든 결과물인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국회에서 법 개정도 해야 되고 또 정부가 안을 수정해서 국회로 올리고 국회에서 다듬어야 되는데 이 촉박한 기간에 기본 틀을 바꾸겠다라는 건 아마 이게 가능할지도 좀 걱정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지금 기준도 기존의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였는데 공제를 이게 14억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너무 복잡한데 기존에는 14억 아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고요. 다주택자는 9억 이하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1세대 1주택은 14억까지 올려주긴 했습니다. 그럼 14억 아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14억 넘어가게 되면 종부세 대상인데 14억 넘어가는 종부세 대상 중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 공제를 14억까지 해주게 되고 거주를 안 하면 또 9억까지만 공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복잡하죠. 이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완전히 비거주를 없애겠다라고 하면 이번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180도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뭐하러 했지? 이 세제 개편안에 지금까지 뭘 한 거야 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가 없고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기준을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려줬습니다. 거주와 비거주를 없애버리게 되면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집 있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굳이?
아니 나는 집도 없는데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집 있는 사람한테 페널티를 줄 필요는 없으나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는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주택자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똘똘한 채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어떻게든 집 하나를 가지려고 하고 지금 최악의 전월세에 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물렸죠. 어떻게 보면 정부도 운이 좀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최악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2030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이 이어집니다.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해야 되잖아요. 공급 물량을 늘리려면 그 과정에서 멸실이 되고 또 이주 수요가 나옵니다. 2020년에 했던 2+2 계약갱신 청구도 아직도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년마다 회전이 됐는데 이게 4년이 되다 보니까 4년은 잘 살거든요.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세입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4년 동안 올라간 집값과 전세 가격을 세입자가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 이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주인한테 사정을 해서 내가 좀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올려줄게요 라고 해서 기존 집에 눌러 앉아 버립니다. 매물 회전이 안 돼요. 거기에 토지거래가가 또 시행이 됩니다. 실거주 의무예요. 그럼 집을 사는 사람은 토지거래가 지역에서는 전세를 줄 수 없고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있는 집은 이제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이 세입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못 팔게 하는 존재,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못 들어가게 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골칫덩어리인 세입자를 쫓아보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집주인은 집을 팔려면 세입자 만기에 맞춰서 보내야 되고 새로운 주인은 세입자한테 안 주고 본인이 입주해야 되죠. 법이 세입자를 쫓아내게 지금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번 세제 개편한 내용에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어떤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세입자는 이제 뭐 몇 번 두들겨 맞습니까? 물량도 부족하죠. 재건축 재개발 멸실에 이주 수요에 2+2에 토지거래 허가 실거주 의무에 이번에는 비거주 주택까지 계속 누적이 되는 이 충격파에서 최대 피해자는 저는 세입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솔직히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뚜렷한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 고쳐져야 되죠.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제 옛날 같이 뭐 한 사람 가장이 경제를 책임지고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다 맞벌이 하고 있고 또 여성의 인권이 이제 거의 뭐 인권이란 말 자체도 이제 의미가 없죠. 당연히 공동명의가 해야 되는 게 시대적 흐름인데 세법으로 보게 되면 이제 불리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9억에서 부부 공동명의면 18억까지 공제가 되던 걸 이제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뭐 14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혜택은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명의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받고 있는 걸 이게 빼앗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기분이 나쁘고 이제 반항을 하게 되거든요. 조세 저항을 하게 되는데 받고 있었단 말이야. 애한테 사탕을 줬는데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사탕을 뺐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다주택자도 아니에요.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명의를 공동으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또 공동명의를 하라고 했어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 그러면 다수의 공동명의자가 아마 공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최근에 공동명의 많이 하시는 분들이 60대, 70대 기성세대들이 아니라 기성세대들은 예전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단독명의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10년 내에 결혼했던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공동명의가 이제 기본 패키지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줄인다는 게 솔직히 납득할 수가 없죠. 왜? 내가 공동명의에서 서울 집값이 올랐어? 내가 공동명의에서 투기가 생긴 거야? 내가 공동명의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지? 그렇게 세금을 더 내면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에 대한 연결고리를 정부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세제 개편한 내용 중에서도 반드시 손을 봐야 되는 게 부부 공동명의의 불이익 부분 손 봐야 되고요. 비거주 1주택자도 손보지 않으면 조세장이 너무 커서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여당이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이제 여당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이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역설적으로 다 100번 양보해서 비거주 1주택 이제 뭐 과세하고 부부 공동명의 증세하고 다 해가지고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 문제, 주거 문제, 집값 상승 문제, 전월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다 양보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아. 내가 공동명의 좀 불이익을 봐도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애들이 나중에 살아가는 세상이 좀 좋아지겠지. 내가 다음에 이사 갈 때도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이 있는데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과세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오히려 세입자들만 더 고통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 때는 항상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의 효과가 있고 긍정의 효과가 있다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부정의 효과보다 긍정의 효과가 더 많을 때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 부정의 효과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긍정의 효과가 크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아니 증세를 해서 뭐 임대 아파트를 짓거나 GTX 조기 개통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세저항이 적은 것도 아니고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 주거 안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왜 했을까? 저도 주변에 이제 만나보잖아요. 전문가들 만나고 교수들 만나고 다들 그 얘기합니다. 왜? 왜 한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로 봐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왜 하는지 공감이 되지 않는데 이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이게 아니었는데요. 대통령 토론회 때 사실 제가 제안한 내용인데 제가 제안한 내용은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서울 집 하나 있는 집을 팔고 지방에 갔을 때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분이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팔고 지방으로 혹시나 갈 수 있잖아요. 고향으로 가게 되면 서울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어떤 혜택을 좀 주자라고 해서 서울을 떠나는 자유롭게 떠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죠. 집을 팔고 그 자금을 그 금융계좌, 주식계좌에 오랫동안 넣은 분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면 정부가 말하는 머니무브, 뭐 건전한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장기간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 특히 세입자한테 전월세를 올리지 않고 오래 보유한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도 되고 집값을 저렴하게 파는 분들한테도 양도세를 저렴하게 해줘도 되고 다양한 어떤 유도책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내용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뭐 이 조건이 막 붙습니다. 5년 거주해야 되고 2년 연속 거주해야 돼서 파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서울에 실거주하던 집 하나를 팔고 지방으로 가면 양도세 50% 한도 5억으로 깎아주겠답니다. 아마 가자고 하면은요 대부분 이제 배우자들이 반대할 겁니다. 네가 가라. 내가 왜 가냐 이렇게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니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정책이고 이제 화가 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보유세를 강화합니다. 이제 고령자들한테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년 거주 10년 보유하게 되면 8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2029년이 되면 10년 동안 거주를 해야 80% 공제해 주는데 한도가 10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앞으로 뭐 서울 집값이 5배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 시대가 이제 딱 맞아떨어집니다. IMF 외환 위기부터 지금까지가 대한민국의 이제 집값의 상승기. 옛날 88 올림픽 할 때도 많이 1차 상승기였고 이따가 이제 2차 상승기인데 잠실주공 뭐 1단지 2단지가 IMF 외환 위기 때 한 5천만 원 1억 정도 했습니다. 한 5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게 지금 36억이잖아요. 뭐 5억에 산 집이 50억이 되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강남에서 발생을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게 서울의 강남에서 발생하는 참 매우 독특한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제 이분들은 운이 좋았죠. 뭐 알고 있겠습니까? 30년 후에 집값이 10배 올라갈 걸 기대하고 투자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살다 보니 운 좋게 얻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죠.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직장이 강남이어서 강남에 집을 1억 주고 사고 한 명은 직장이 일산이어서 일산에 1억 주고 샀다. 세월이 30년 지났는데 지금 그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죠. 아니 도대체 내 친구가 잘한 게 뭐가 있지? 그냥 운이 좋게 집 하나 샀는데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 수 있나?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이고 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투기로 간주하는 거죠.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노력도 안 했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0억만 해주겠다. 아니 집값이 40억 50억 올랐는데 세금을 뭐 매덕 안 내는 거는 너무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한 취지가 뭐냐면 단타 치지 마라. 집은 사고 팔고 하는 거는 투기이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장기 보유 혜택을 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30년 전에 1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30년 전에 1억은 꽤 큰 돈입니다. 부모님 용돈을 주더라도 30년 전에 한 5배, 4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식을 해도 그렇고요. 30년 전에 IMF 외환위기 때는 1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용돈 줄 때 10만 원, 20만 원 주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야,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라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1억이 10억 정도 가는 건 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이상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작용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평생 살았죠. 우리가 20년, 30년 보유하신 분들은 그 집이 평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40세 집을 샀어요. 30년 보유하면 70세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다른 집을 사는 것도 현실적으로 끝나고요. 여기서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데 정부가 보유세를 올립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500만 원 내던 걸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당신은 4배로 더 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500만 원 또 은퇴하고 돈이 없는데 나보고 2천만 원, 3천만 원 내라고? 나는 못 내는데요. 아니, 당신 부자잖아요. 집값이 비싸니까 팔고 나가세요. 라고 남의 인생에 쉽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볼 때는 부자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거든요. 그냥 집 하나 사서 잘 살았는데 은퇴하고 지금 또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물론 팔면 돈은 남겠죠. 돈 안 산 사람들보다는 돈을 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아니,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잘 살다가 여기서 마무리되고 내가 죽고 나면 어차피 상속세로 절반 정도는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덤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한테 줄 때 절반은 국회에 내고 물려받게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나는 살던 동네에 잘 살고 싶어요 라는 겁니다. 근데 집값이 올랐으니까 안 돼. 세금 많이 내. 감당이 안 되면 팔고 나가. 이분들이 팔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옆 동네로 가겠죠. 어디? 서초구 강남구 집을 팔면 송파구로 가고요. 송파구 집을 팔면 강동구로 갑니다. 서초구 집을 팔면 또 동작구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강동구, 동작구는 또 뭘 잘못했습니까? 집을 판 돈을 가지고 수요가 내려오잖아요. 수요가 또 경합이 벌리게 됩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내려오는 분들, 또 사야 되는 신혼부부들, 쫓겨난 세입자들의 경합을 벌리면서 나머지 구간들은 집값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디테일하게 어디서 부작용이 생기고 어디로 불똥을 튈지는 모두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책상에 앉아서 거주를 안 하는구나. 전세를 주는 거는 투기지. 갭투자야. 나빠. 규제해. 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그 파장은 너무 크다. 결국에는 가장 약한 고리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게 되는데, 약한 고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입자들입니다.